셜록 홈즈, 아서 코난 도일, 네 사람의 서명. 베이커가 외인 부대. 이젠 어떻게 하지? 나는 물었다.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다던 토비가 어떻게 됐나 보군. 토비는 냄새를 따라간 것뿐일세. 홈즈는 말하고 걔를 통 위에 안아 내린 다음 목재 야적장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런던에서 수레로 운반되는 크레오소트의 양이 하루 어느 정도 되는지 안다면 길이 엇갈린 것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게 생각될 걸세. 크레오소트는 지금 널리 쓰이고 있지. 특히 목재의 건조 과정에서 말이야. 불쌍한 토비에게는 아무 잘못도 없어. 다시 냄새를 찾아야 할 것 같은데. 그래, 다행스럽게도 별로 멀리 갈 필요는 없네. 기사의 집 입구에서 걔가 헷갈렸던 것은 거기서 냄새의 자취가 서로 반대되는 두 방향으로 뻗어 있었기 때문일 걸세. 우린 엉뚱한 자취를 따라온 거지. 이제는 다른 쪽으로 가면 되네. 그건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토비를 아까 쩔쩔매던 곳에 데려다 놓자 토비는 한 바퀴 넓게 원을 그리더니 새로운 방향으로 달려가기 시작했다. 혹시 아까 그 크레오소트를 싣고 온 곳으로 우릴 데려가는 건 아닐까? 나는 근심스럽게 말했다. 나는 그 점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네. 하지만 보다시피 걔는 지금 인도로 가고 있지 않나. 하지만 통은 차도로 운반되어 왔을 걸세. 그래, 우린 이제 원래의 냄새를 찾은 거야. 걔는 벌몬트 플레이스와 프린스가를 지나 강변 방향으로 달렸다. 토비는 잔교 끝까지 가서 그 너머의 어두운 강물을 바라보며 낑낑거렸다. 우리의 운은 여기서 다 했군. 홈즈가 말했다. 그자들은 여기서 배를 탄 거야. 작은 나룻배 몇 척이 물 위에 떠 있거나 잔교에 묶여 있었다. 우리는 토비를 배에 일일이 태워주었다. 토비는 열심히 킁킁거렸지만 냄새를 찾지는 못했다. 허술하게 만들어진 잔교 근처에 작은 벽돌집 한 채가 서 있었는데 창가에 나무 팻말 하나가 걸려 있었다. 위에는 큰 글씨로 모드케이 스미스라고 씌어져 있고 그 밑에는 배 빌려드립니다 라고 씌어 있었다. 그것은 증기선을 빌려준다는 말인 듯했다. 선창에 석탄이 잔뜩 쌓여 있는 것으로 보아 틀림없었다. 셜록 홈즈는 주위를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수짐이 별로 안 좋아. 범인들은 예상외로 대단히 용의주도하군. 그들은 자신들의 도주로를 은폐하려고 했네. 사전에 치밀한 각본을 짜놓고 그에 따라 움직인 것 같아. 홈즈가 그 집을 향해 다가가는데 현관문이 벌컥 열리더니 6살쯤 돼 보이는 곱슬머리 사내아이가 뛰쳐나왔다. 그리고 커다란 수세미를 든 뚱뚱하고 얼굴이 불그레한 여인이 뒤쫓아 나왔다. 잭, 어서 와서 씻지 못하겠니? 여인은 소리쳤다. 빨리 와 이 말썽꾸러기야. 아빠가 집에 와서 내 꼴을 보면 욕을 바가지로 퍼부으실 거다. 넌 참 착한 아이구나. 홈즈는 전략적으로 접근했다. 볼이 빨간 게 정말 귀엽게 생겼구나. 자, 잭, 뭐 갖고 싶은 거 없니? 꼬마는 잠시 생각했다. 1실링 갖고 싶어. 아이가 말했다. 그거 말고 더 좋은 건? 나는 2실링이 더 좋아. 꼬마 천재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다. 이었다, 가져가라. 참 착한 아이구나. 스미스 부인이시군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 녀석이 원래 저렇답니다. 점점 제 힘으로는 감당하기가 힘들어져요. 특히 남편이 며칠씩 집을 비울 땐 더 하죠. 남편께서 집을 비우셨다고요? 홈즈는
실망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거 어쩌나. 사실은 스미스 씨를 뵈러 왔지요. 남편은 어제 새벽에 나가서 여태 안 들어왔답니다. 사실 걱정이 돼 죽겠어요. 그런데 배를 빌리실 생각이라면 제가 태워드릴 수도 있는데요. 전 증기선을 빌릴까 했지요. 저런, 그러셨군요. 남편이 타고 나간 게 바로 증기선이지요. 제가 그래서 걱정하는 거랍니다. 왜냐하면 그 배는 기껏해야 울 위치까지 왕복할 수 있는 정도의 석탄밖에 없었거든요. 남편이 나룻배를 타고 나갔으면 제가 걱정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남편은 손님을 태우고 그레이브샌드까지 갔다가도 거기서 일이 많으면 며칠씩 묵고 오곤 했으니까요. 하지만 석탄 떨어진 증기선으로 무얼 하겠습니까? 석탄이야 뭐 강변에 있는 선착장에서 좀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남편은 절대 그러지 않거든요. 남편은 그런 데서 석탄 몇 포대 값을 너무 비싸게 받는다고 몇 번이나 투덜거렸죠. 게다가 저는 그 나무다리 남자를 정말 싫어한답니다. 그 추한 얼굴을 하며 외국 사투리가 섞인 말투까지 말이에요. 대체 걸핏하면 이 집 문을 두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나무다리 남자요. 홈즈는 건성으로 놀란 척 말했다. 그럼요, 선생님. 갈색으로 탄 원숭이 같은 얼굴을 하고 몇 번씩이나 우리 집 아저씨를 불러냈죠. 어젯밤에도 남편을 끌고 나간 것이 바로 그 사람이랍니다. 게다가 우리 남편은 그 사람이 올 걸 미리 알고 있었어요. 증기선에 시동을 미리 걸어 놓았으니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저는 그것부터가 마음에 걸린답니다. 하지만 스미스 부인, 홈즈는 어깨를 들썩이고 말했다. 제가 보기엔 걱정하실 게 없을 것 같군요. 밤중에 여기 온 사람이 나무다리라는 걸 대체 어떻게 알 수 있었단 말입니까? 그렇게 확실할 만한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건 그 남자 목소리요. 저는 그 굵고 탁한 목소리를 알고 있답니다. 그 사람은 문을 두드렸죠. 한 3번인가 두드렸어요. 그리고 일어나게 친구, 나갈 시간이야 하고 말했지요. 남편은 큰아들 짐을 깨워가지고 나갔답니다. 나한테 변변한 말 한마디 없이 말이에요. 저는 그 나무다리가 돌바닥에 탁탁 부딪히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면 나무다리 남자가 혼자서 온 건가요? 그건 알 수 없죠. 다른 사람 목소리는 못 들었으니까요. 어쨌든 신뢰가 났습니다, 스미스 부인. 제가 찾는 건 증기선이라서. 혹시 소식을 알게 되면 그런데 가만히 있자. 그 배 이름이 뭐라고요? 오호라호예요, 선생님. 아, 그게 혹시 노란 띠에 선폭이 넓은 낡은 녹색 배 아니던가요? 아니요, 아니요. 그건 강에 있는 다른 배들처럼 날씬하답니다. 색칠한 지도 얼마 안 됐어요. 검정 바탕에 빨간 띠랍니다. 감사합니다. 스미스 씨한테 곧 좋은 소식이 있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강을 내려가다가 혹시 오로라호를 보면 부인이 걱정하고 있다고 전해드리겠습니다. 굴뚝이 검정색이라고 하셨던가요? 아닙니다, 선생님. 검정 바탕에 흰 띠를 둘렀지요. 아차, 그렇지요. 선체의 색깔이 검정색이었지요. 스미스 부인.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왓슨, 저 나룻배에는 사공이 타고 있군. 저걸 타고 강을 건너기로 하세. 홈즈는 나룻배에 앉아서 말했다. 저런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할 때 말일세. 상대의 얘기가 별로 중요치 않다는 인상을 심어줘야 하네. 안 그러면 굴처럼 입을 꼭 다물어 버리고 말지. 자꾸 어깃장을 넣으면서 들어야 필요한 정보를 다 뽑아낼 수 있다네. 이제 할 일은 하나뿐이군. 나는 말했다. 그게 뭔데? 증기선을 한 척 빌려 강을 오르내리며 오로라호를 찾는 거지. 여보게, 그건 쉬운 일이 아니라네. 오로라호는 여기서 그리니치 사이 어딘가에 정박해 있을 걸세. 다리 밑에는 몇 킬로미터에 걸친 잔교의 미로가 펼쳐져 있지. 우리끼리 찾으려고 한다면 며칠이 걸릴지 모르네. 그럼
경찰한테 협조를 구하면 되지. 아니야. 나는 마지막 순간에 애설리 존스에게 전화하겠어. 물론 존스가 그리 나쁜 사람은 아닐세. 그리고 나는 그 형사로서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행동도 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이왕 일이 이렇게 됐으니 혼자 힘으로 사건을 해결하고 싶네. 그러면 선착장 관리인들에게 협조를 구하는 광고를 내볼까? 그건 절대로 안 돼. 그러면 놈은 추적의 손길이 바짝 따라붙었다는 걸 알고 해외로 도주할 걸세. 사실 범인들은 이 나라를 뜰 가능성이 높아. 하지만 신변이 안전하다는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섣불리 행동하지 않으려고 할 걸세. 우리한테는 존스의 기세등등한 태도가 도움이 되는 면이 있을 거야. 일간지에 그의 수사 방향이 대대적으로 실릴 테니까 말이야. 그러면 범인들은 수사진이 완전히 헛다리를 짚었다고 생각할 걸세. 밀뱅크 교도소 근처에서 배에서 내린 뒤 나는 물었다. 그러면 우린 어떻게 하지? 이륜마차를 타고 집으로 가야지. 그리고 아침밥을 먹고 1시간쯤 잠을 자두세. 오늘 밤에 다시 움직여야 할 것 같으니까. 전신국 앞에 잠깐 내려야겠군. 여보게 마부. 토비는 앞으로 쓸모가 있을 테니까 그냥 데리고 있기로 하지. 마차는 그레이트 피터가 우체국 앞에서 멈췄다. 홈즈는 그곳에서 전보를 쳤다. 자넨 내가 누구한테 전보를 쳤을 거라고 생각하나? 다시 마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홈즈가 물었다. 글쎄, 잘 모르겠는걸? 차네네가 체퍼스 호프 사건에서 베이커가 특공대를 동원했던 것 기억하나? 그럼 나는 웃으며 말했다. 이 사건에서도 그 아이들의 활약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걸세. 그 애들이 실패한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지만 나는 먼저 그 애들을 동원하겠네. 전보는 나의 더러운 꼬마 부관 위긴스한테 보낸 거야. 그 애들은 아마 우리가 아침 식사를 마치기도 전에 들이닥칠 걸세. 이제 시간은 아침 8시를 지나 9시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간밤의 연이은 흥분의 뒤끝인지라 나는 몸이 녹초가 된 것을 느꼈다. 마음은 혼미했고 몸은 고단했다. 나는 내 친구처럼 범죄자 소탕에 대한 불타는 열정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사건을 그저 추상적이고 지적인 문제로 볼 수 있는 능력도 없었다. 바솔로뮤 숄토의 죽음에 관해서라면 그에 대해 별로 좋은 얘기를 못 들었기 때문에 그를 살해한 범인들에 대해 들끓는 분노 같은 것도 없었다. 그러나 보물을 되찾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였다. 적어도 보물의 일부는 당연히 모스턴 양의 것이었다. 보물을 되찾을 기회가 있는 한 나는 내 인생을 그 한 가지 목적에 기꺼이 헌신할 것이다. 물론 내가 보물을 되찾아온다면 그녀는 내 손길이 닿지 않는 곳으로 멀어질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그따위 생각에 연연하는 나약하고 이기적인 태도를 어찌 사랑이라 할 수 있겠는가. 홈즈가 범인을 잡기 위해 동분서주한다면 내게는 보물을 되찾기 위해 분투해야 할 이유가 10배는 더 있다. 베이커가로 돌아와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나니 기분이 상쾌했다. 거실로 들어가니 식탁에 아침 식사가 차려져 있고 홈즈는 잔에 커피를 따르고 있었다. 이것 좀 보게. 홈즈는 껄껄 웃으며 어느 신문 기사를 가리켰다. 열혈남아 존스 형사와 흔해 빠진 기자 하나가 사건을 이런 식으로 정리했네. 하지만 자네도 다 알고 있는 얘기니까 먼저 식사부터 하게. 나는 신문을 받아들고 어퍼노우드의 기이한 사건이라는 제목이 붙은 짧은 기사를 읽었다. 어젯밤 2시경 어퍼노우드 폰디체리 저택의 바솔로미 숄토 씨가 자신의 방에서 시체로 발견되었는 바. 사건의 정황으로 보아 숄토 씨는 살해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숄토 씨의 몸에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부친에게 상속받았다는 고가의 인도산 보물이 사라졌다. 시신을 처음 발견한 사람은 고인의 동생 세디어스 숄토 씨와 함께 이 저택을 방문한 셜록 홈즈 씨와 왓슨 박사였다.
명성이 높은 경찰관 에설리 존스 씨는 우연히 노우드 경찰서를 방문했다가 사건 신고가 들어온 지 30분 만에 현장에 출동할 수 있었다. 이는 대단히 다행스러운 일이 아니라 할 수 없다. 존스 씨는 풍부한 경험과 훈련을 통해 쌓은 실력을 발휘하여 즉각 범인을 색출해 나서 동생인 세디어스 숄트와 가정부 번스턴 부인 랄 라우라라는 인도인 집사 그리고 맥머도라는 문지기를 체포하는 계가를 올렸다. 존스 씨는 탁월한 전문적인 지식과 날카로운 관찰력을 토대로 범인들이 방문이나 창문을 통해 집안에 침입할 수는 없었고 지붕의 들창을 통해 사건은 현장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로써 도둑이 집 구조를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는 절도가 우발적으로 벌어진 범행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준다. 법 집행자들의 신속하고 힘있는 조치는 열의에 넘치는 탁월한 능력자가 현장 부근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를 보여준다. 우리는 이 사건을 계기로 경찰 수사력을 좀 더 지방으로 분산시켜 보다 치밀하고 신속한 사건 수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희망하는 바이다. 어때? 훌륭한 기사 아닌가? 홈즈는 커피잔을 들고 빙글거리며 말했다. 우리도 용의자로 체포될 뻔한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 존스가 다시 한번 기세를 올린다면 우리들의 안전도 장담할 수 없을 걸세. 바로 그때 아래층에서 시끄러운 벨소리가 나더니 하숙집 주인 아주머니가 질색을 하며 큰 소리로 나무라는 소리가 들렸다. 맙소사 홈즈. 나는 엉거주춤 일어서며 말했다. 저들이 정말 우리를 잡으러 왔나 봐. 아닐 걸세.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니라네. 아마도 베이커가 특공대가 온 것 같군. 홈즈가 말하는 동안 맨발로 우르르 계단을 뛰어오르는 소리, 시끌벅적하게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다. 누더기를 걸친 더러운 불황아 10대 명이 들이닥쳤다. 소란스럽게 들어오긴 했지만 녀석들은 줄을 맞춰 서서 제법 규율 잡힌 모습을 보여주었다. 불황아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는 가운데 다른 녀석들에 비해 키도 크고 나이도 더 들어배는 소년 하나가 점잔을 빼며 앞으로 나섰다. 별 볼 일 없는 무리 속에서 그렇게 뻐기는 모습을 보니 우스꽝스럽기 짝이 없었다. 전보 받았습니다, 선생님. 위긴스가 말했다. 그리고 그쪽도 준비시켜 놓았습니다. 표값은 3실링 6펜스입니다. 옛다. 홈즈는 얼마간의 돈을 꺼내주며 말했다. 앞으로 그쪽은 너를 통해서 나한테 보고하도록 한다. 또 너희들이 이런 식으로 집에 들어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하지만 이 얘기는 너희들이 다 같이 듣는 게 좋겠구나. 이번 임무는 오로라호라는 증기선과 그 증기선의 주인인 모드케이 스미스를 찾는 일이다. 오로라호의 선체는 검은 바탕에 붉은 줄 2개, 굴뚝은 검은 바탕에 흰 띠가 그려져 있다. 그 배는 강 어딘가에 정박하고 있을 거다. 한 녀석은 밀뱅크 건너편에 있는 모드케이 스미스 잔교에서 대기하며 오로라호가 돌아오는지 감시해라. 인원을 반으로 나눠서 강 양쪽을 철저히 뒤져야 한다. 소식이 있으면 제가 알려다오. 알았나? 네, 대장님. 위긴스가 말했다. 수고비는 전처럼 지급한다. 그리고 배를 찾아내는 녀석에게는 1기니 더 주지. 하루치는 선불로 주마. 자, 그럼 출발. 홈즈는 불황아들에게 1실링씩 나누어 주었고 아이들은 와글와글 떠들며 계단을 내려갔다. 어느 틈에 거리로 나온 아이들이 물밀듯이 거리를 휩쓸고 갔다. 해가 강에 있기만 하면 틀림없이 저 아이들 눈에 띌 걸세. 홈즈는 식탁에서 일어나 파이프에 불을 붙였다. 저 아이들은 어디든 못 가는 데가 없고 못 보는 것이 없고 못 듣는 얘기가 없지. 내 생각에는 해지기 전에 배를 찾았다는 연락이 올 것 같은데 그동안 결과를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네. 오로라 호나 모드케이 스미스지를 찾기 전까지는
끊어진 냄새의 자취를 찾아낼 수 없으니까. 토비한테는 이 음식 찌꺼기를 주면 되겠군. 홈즈, 자네는 이제 잘 건가? 아니, 난 피곤하지 않네. 난 특이 체질의 소유자라니. 결코 일 때문에 피로해지는 법은 없으니까 말이야.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놀면 완전히 기진맥진해지거든. 난 담배를 좀 피우면서 아름다운 의뢰인 덕분에 알게 된 이 기묘한 사건에 대해 생각을 좀 해봐야겠네. 사실 이렇게 쉬운 일은 없을 걸세. 나무다리의 사나이가 그렇게 흔할 리도 없는 데다가 공범도 그렇지 않게 특이한 사람이니까. 공범도? 난 공범에 관해 입을 다물고 있을 생각은 추워도 없네. 자네도 이제는 충분히 생각해 봤겠지. 자, 그럼 그자에 대한 정보를 종합해 보기로 하지. 우선 놈은 발이 아주 작고 신발을 신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맨발로 돌을 매단 곤봉을 들고 다니지. 몸은 아주 날렵하고 또 독침을 날린다네. 어때? 누구 같은가? 원주민? 나는 소리쳤다. 조너선 스몰 동료였던 그 인도인 중 하나가 아닐까? 음, 그렇진 않을 걸세. 그는 말했다. 처음에 그 이상한 무기들을 보고 나도 그런 생각을 했네. 하지만 특이한 발자국을 보니 완전히 생각이 달라졌지. 인도인 중에 키가 작은 부족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작은 발자국을 남길 만한 사람들은 없네. 또 힌두 사람은 발이 길고 좁지. 샌들을 신는 회교도들은 가죽끈이 엄지발가락 사이에 걸리기 때문에 엄지발가락 사이가 많이 벌어져 있고 또 그렇게 작은 침을 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뿐일세. 대롱해 놓고 입으로 부는 거지. 자, 그러면 그 원주민은 어디에서 왔을까? 남아프리카? 나는 자신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홈즈는 손을 내젓고 서가에서 두툼한 책 한 권을 꺼냈다. 이건 최근에 나온 지명사전의 첫 권이네. 요즘 나온 것 중에서 가장 권위 있는 책일 거야. 여기 뭐라고 쓰여져 있는지 볼까? 아만다 제도, 수마트라 북쪽으로 544km 지점, 벵골만에 자리 잡고 있다. 어디 보자. 이게 다 뭐야? 습한 기후, 산호초, 상어떼, 포트블레이어, 죄수들의 막사, 러트랜드 섬, 미루나무. 여기 있군. 아다만 제도의 원주민은 세계에서 가장 작은 부족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일부 인류학자들은 아프리카의 부시맨, 아메리카 대륙의 디거 인디언, 푸에고 제도 사람들을 꼽기도 한다. 안다만 제도의 원주민의 평균 신장은 1m 20cm가 채 안 되는데 성장이 끝난 성인들 중에는 이보다 훨씬 작은 사람들도 많다고 한다. 이들은 사납고 까다롭고 끈질긴 성향을 갖고 있지만 한 번 마음을 주면 가장 헌신적인 우정을 발휘하기도 한다. 왓슨, 이 점을 잘 기억해두게. 그러면 계속 읽어볼까? 이들은 선천적으로 보기 흉한 외모를 타고났는데 머리는 기형적으로 크고 눈은 작고 매서우며 이목구비는 제멋대로이다. 그리고 손발이 유난히 작다. 완강하고 사나운 기질 탓에 이들은 교화하려는 영국 관원의 시도는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다. 난파선의 선원들에게 이들은 항상 공포의 대상이 되었는데 이들은 돌을 매단 곤봉으로 생존자의 머리를 때리거나 독침을 날린다. 이러한 학살 뒤에는 반드시 식인 축제가 벌어진다. 어때? 정말 대단한 사람들 아닌가? 만약 이 친구가 무기를 갖고 달아났다면 사건은 훨씬 더 끔찍해졌을 거야. 만약 그렇게 됐다면 조너선 스몰은 그 친구를 끌어들인 일을 크게 후회하게 될 걸. 그런데 안다만 제도의 원주민하고는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그건 내가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하지만 스몰이 안다만 제도에서 복역했던 일을 생각한다면 그 섬의 주민과 함께 있는 게 그렇게 이상하지는 않네. 아무튼 조만간 진상을 알게 될 걸세. 그런데 왓슨, 자네 아주 고단해 보이는군. 그 소파에 눕게 내가 재워줄 테니까. 홈즈는 구석에서
바이올린을 집어들었다. 내가 소파에 눕자 그는 꿈꾸는 듯 나지막한 선율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자작곡임에 틀림없었다. 그는 즉흥 연주에 놀라운 재능을 타고났으니까. 홈즈의 여유인 손과 집중한 얼굴, 활의 오르내림이 눈앞에서 가물가물해졌다. 나는 부드러운 소리의 바다를 고요히 떠다니다 어느새 꿈나라에 들어간 것 같다. 꿈속에서는 마리 모스턴의 아름다운 얼굴이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